저녁 7시 반. 냉장고에서 꺼낸 돼지고기를 양념하던 손에 소금 봉지가 살짝 기울었다. 주말마다 남편 민준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드는 건 내가 10년간 지켜온 버릇이었는데 오늘은 어쩐지 집중이 잘 안 된다. 창밖을 보면 가을 저녁이 깊어가고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하나씩 켜지는 모습이 보였다. 민준 오늘도 늦나? 혼잣말을 하며 후라이팬에 기름을 붓는 순간 현관문 벨이 갑자기 울렸다. 민준은 평소 문 앞에서 통화해라고 말해서 보통 미리 연락을 하는데 오늘은 심상치 않았다. 손에 기름을 닦고 현관으로 갔을 때 도어 아이를 통해 보인 사람의 얼굴이 나를 놀라게 했다. 검은색 레이스 원피스를 입고 긴 머리를 풀어둔 여자 민준의 전 여자친구 서연이었다. 3년 전 민준이 이미 끝난 관계라고 말하며 나에게 보여준 사진 속 사람과 똑같았다. 문을 열자 서연이 살짝 웃으며 앞발을 내디뎠다. 안녕하세요. 민준이 집에 계신가요? 제가 예전에 이 집에서 목걸이를 잃어버렸어요. 혹시 보셨나요? 그녀의 목에는 은색 목걸이가 차고 있었고 말을 할 때마다 목덜미가 살짝 움직였다. 나는 말이 막혀서 그냥 고개를 끄덕였고 뒤에서 민준의 발소리가 들렸다. 서연, 너 왜 이리 왔어? 민준이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나온 모습은 평소보다 긴장해 보였다. 그의 셔츠 첫 단추가 풀려 있고 앞치마를 차고 있는 나를 보며 잠시 어색해했다. 아, 지금 저녁 만들고 있었어. 너 목걸이라? 어디서 잃어버렸다고? 예, 작년 여름에 이 집에서 파티할 때 서연이 말을 하며 살짝 옆으로 이동해서 민준과 나 사이에 자리했다. 그녀의 손가락에 민준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은반지가 빛났다. 나는 뒤로 물러나며 주방으로 갈 생각을 했는데 서연이 혹시 물 좀 마실 수 있을까요? 길이 좀 멀었어요라고 말하며 나를 붙잡았다. 물을 따르는 동안 주방 창문을 통해 두 사람의 모습을 엿봤다. 서연이 민준에게 무언가 작게 말하고 민준이 고개를 떨구며 손을 쓰다듬었다. 그때 서연이 나를 향해 살짝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빛은 웃는 얼굴과 달리 차갑게 나를 쳐다봤고 살짝 입꼬리를 올렸다. 나는 물컵을 세우는 손이 살짝 떨렸다. 그럼 저는 좀 뒤에 다시 와볼게요. 목걸이 찾으면 연락해주세요. 서연이 20분 뒤에 떠났을 때 민준은 현관을 닫고 나에게 다가왔다. 왜 그녀가 갑자기 왔는지 모르겠어. 정말 오래된 친구라 그런 거야? 그의 옷에는 서연이 쓰는 향수 냄새가 옅게 남아 있었다. 나는 그냥 저녁 식사하자고 말하며 후라이팬으로 갈비를 뒤집었다. 불이 너무 세게 타서 갈비 가장자리가 검게 타버렸다. 갈비찜의 탄맛이 식탁 위에 가득 퍼졌지만 민준은 한 입도 제대로 맛보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스마트폰을 보며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이다가 결국 젓가락을 놓고 한숨을 쉬었다. 얘야, 오늘 친구 영호가 갑자기 부산에서 올라왔다고 해. 중학교 시절부터 친한 친구라 저녁 후에 만나서 술 좀 마시고 올게. 나는 수저를 꽂은 그릇을 살짝 돌렸다. 영호 씨. 지난주에 민준이 영호 씨가 미국으로 출장 간다고 말했잖아. 내 목소리는 의도하지 않게 차갑게 나왔고 민준의 눈이 살짝 떴다. 그는 잠시 말을 막았다가 출장이 앞당겨졌어. 그래서 갑자기 돌아온 거지? 우린 오래간만에 만나서 밤새 좀 얘기할 거야? 집은 너 혼자 잘 지켜. 손이 식탁 아래로 내려가 스마트폰을 만졌다. 오후에 카톡으로 영호에게 민준이 오늘 저녁 시간 나와? 친구 모임 있어라고 묻은 메시지 아래 아직 읽지 않은 표시가 떠 있었다. 영호는 평소 민준보다 더 꼼꼼해서 메시지는 금방 답장하는 편이었다. 민준의 말은 명백한 거짓이었다. 그럼 술 조심히 마시고. 안타깝게도 영호 씨를 못 만나봤어. 나는 표정을 살짝 편하며 웃었고 민준이 긴장했던 표정이 살짝 풀렸다. 그래,
다음에 기회 되면 만나자. 나 갔다 올게. 그는 벨트를 다시 잡아매며 현관으로 갔고 나는 그의 뒤를 따라갔다. 현관에서 민준이 구두를 신는 동안 그의 가방 안에서 작은 빛이 번쩍였다. 스마트폰 화면이 밝은 거였다. 그는 급히 가방을 잡아당겨 화면을 가렸고 뭐? 라고 묻는 나에게 아무거 없어. 광고 문자가 왔나 봐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그 화면에 살짝 보인 서연이라는 이름과 함께 준비됐어? 라는 문장의 일부를 봤다. 문을 닫는 소리가 났을 때 나는 현관문에 기대 앉았다. 지난 6개월 동안 민준의 이상한 행동을 모르지 못한 건 아니었다. 주말마다 회사 업무라고 혼자 나가고 샤워할 때도 스마트폰을 안에 가지고 들어가고 가끔씩 셔츠에 묘한 향수 냄새가 남아있는 건 나는 그냥 눈 감아줬을 뿐이었다. 서연의 방문은 그 모든 의심을 확실한 사실로 바꿔놨다. 스마트폰을 꺼내 영호에게 보낸 메시지를 다시 보았다. 아직 읽지 않은 표시가 그대로 있었다. 나는 메시지를 삭제한 뒤 주방으로 갔다. 식탁 위에는 타버린 갈비찜과 안 먹은 밥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물을 붓고 설거지를 시작했는데 스펀지가 너무 세게 접혀서 손바닥에 자국이 남았다. 그때 현관문을 나갈 때 미리 준비해둔 가방이 침실 옆 구석에 눈에 들어왔다. 설거지대에 남아있는 갈비찜의 탄 맛이 코를 찔렀다. 나는 물을 계속 돌려 스펀지를 씻었지만 손바닥에 남은 자국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현관 방향으로 다시 한번 고개를 돌렸다. 민준이 정말 떠났는지, 혹시나 뒤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는 버릇처럼. 하지만 거기엔 아무도 없었다. 침실로 들어가자 옆구석에 놓인 검은색 캐리어가 눈에 들어왔다. 이 캐리어는 3개월 전 민준이 회사 출장이라고 혼자 떠난 날 구입한 것이다. 그때 나는 언젠가 이걸로 여기를 떠날 거라는 걸 알았다. 지퍼를 열자 안에는 이미 깔끔하게 접힌 편안한 옷 몇 벌, 세면용품, 그리고 미리 준비한 현금이 있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침대 밑에 숨겨둔 백색 서류 봉투 안에 있었다. 민준의 불륜 증거 사진, 카톡 대화 스크린샷, 그리고 그가 몰래 재산을 이전한 은행 거래 내역 사본. 나는 서류 봉투를 꺼내 캐리어 가장 안쪽에 넣었다. 손이 살짝 떨렸지만 무서워서가 아니라 오래된 기대가 이제 현실로 다가오는 설렘 때문이었다. 침대 정면 벽에는 우리의 결혼 사진이 걸려 있었다. 사진 속 민준이 나에게 웃고 있고 그때 나는 그런 웃음이 평생 이어질 거라고 믿었다. 나는 사진을 떼어내고 액자 뒤에 숨겨진 작은 USB를 꺼냈다. 이 USB에는 민준이 직장에서 허위 보고를 한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다. 다음은 거실로 갔다. TV 위에는 민준이 좋아하는 축구 경기 DVD들이 쌓여 있고 식탁 위에는 우리가 함께 사온 커플 머그컵이 놓여 있었다. 나는 DVD들을 하나씩 꺼내 쓰레기통에 버렸고 머그컵은 싱크대에 넣었다. 흔적을 남기려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이제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 현관 옆 신발장에는 내 운동화만 남겼다. 민준이 사준 구두들은 다 두고 왔는데 그가 산 물건을 하나도 안 가져가는 게 마음에 들었다. 문서 캐리어를 닫기 전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현금, 신분증, 은행카드, 서류 봉투, USB 빠진 건 없었다. 침실 창문을 열어보니 밤 공기가 차갑게 불렀다.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하나씩 꺼지고 어디서 아기 울음소리가 멀리 들렸다. 나는 창문을 닫고 불을 끄었다. 현관에 갔을 때 손가락이 문열쇠에 닿았다. 이 집에서 10년을 살았는데 이제 떠나는 순간이 왔다. 나는 문을 열고 캐리어를 끌고 나갔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스마트폰을 꺼냈다. 민준에게 보낼 마지막 메시지도 없고 친구들에게 연락할 생각도 없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나는 망설임 없이 안으로 들어갔다. 지하실로 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는 내 심장 소리를 들었다. 예전에는 매번 민준이 늦게 들어올 때
나는 항상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그를 기다렸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나는 캐리어를 끌고 주차장으로 걸어갔다. 나의 차는 가장 안쪽에 주차되어 있었다. 이 차는 내가 직접 버는 돈으로 산 첫 차이기 때문에 민주는 절대로 모른다. 차 문을 열고 캐리어를 뒷좌석에 넣었다. 마지막으로 뒤돌아 이 아파트를 바라보았다. 1004호. 내가 한때 생각했던 집. 엔진을 켰을 때 라디오에서 우연히 우리 결혼식에서 뛰었던 노래가 나왔다. 나는 즉시 라디오를 끄고 차를 밖으로 나갔다. 아파트 단지 대문을 나설 때 경비 아저씨가 잘 가세요라고 인사했는데 나는 단지 고개를 끄덕였다. 밤도까리 차는 길을 따라 앞으로 나아갔다. 차가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아파트 단지의 불빛이 점점 작아졌다. 나는 미리 계약했던 빌라로 향했고 새벽녘에 안착했다. 빌라는 15층에 위치해 경치가 좋고 주변 사람들과 거의 만나지 않는 구조. 이것이 복수를 준비하는데 딱 맞았다. 나는 캐리어를 내리고 샤워를 하고 편안한 옷을 입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오후 2시쯤 스마트폰에 연결된 CCTV의 말림이 울렸다. 나는 급히 폰을 잡았다. 화면에는 민준이 아파트 현관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노란색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어깨에 가방을 메고 경쾌하게 노래를 흥얼렸다. 얼굴에는 여전히 기분 좋은 표정이 남아 있었고 손가락으로 머리를 살짝 정리하며 문열쇠를 꽂았다. 문이 열리는 순간 그의 움직임이 갑자기 멈췄다. 여보, 은주아. 민준이 불안하게 부르는 소리가 CCTV 마이크를 통해 들렸다. 그는 문을 완전히 열고 발을 내디뎠지만 거실이 텅 비어있는 모습을 보자 눈이 확 커졌다. 노래소리도 갑자기 멈추고 그는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거실 안으로 걸어들었다. 어디 갔어? 혼잣말을 하며 그는 주방을 뛰어가고 침실을 뒤지고 심지어 욕실까지 확인했다. 각 방을 돌아다니며 책상 서랍 옷장 안을 뒤지는 모습이 보였다. 결혼사진이 없어진 벽을 보고 옷장 안에 그의 옷만 남아있는 걸 확인하며 그는 손을 머리에 얹었다. 이 뭐야? 표정은 기쁨에서 혼란, 그 다음은 긴장으로 바뀌었다. 그는 바닥에 앉아 스마트폰을 꺼냈다. 나의 번호를 누르지만 내 폰은 이미 공항에서 구입한 새 SIM 카드로 교체했기 때문에 통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통화 연결 실패라는 음성이 나오자 민주는 폰을 바닥에 내던지려다 갑자기 참았다. 그는 다시 영호의 번호를 누르고 영호야, 은주가 보이냐? 집에 없어. 어디 갔을지 알아? 감시 카메라 화면 속 영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민준의 표정을 보면 영호도 나의 행방을 모른다는 걸 알았다. 뭐라고? 너도 모르냐? 그럼 누가 알아? 그는 소리를 높이며 폰을 끊었다. 그 다음은 나의 친구 혜진, 동료 지민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었지만 모두 같은 결과였다. 나는 미리 친구들에게 잠시 여행을 갈 거고 민준에게는 연락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에게 정보를 주지 않았다. 민준이 거실을 두리번거리며 걸어 다닐 때 바닥에 떨어진 나의 운동화를 발견했다. 그는 운동화를 집어들고 왜 이거만 남겨? 라고 혼란스럽게 말했다. 그가 주방 싱크대에 남아있는 커플 머그컵을 보고 쓰레기통에 버려진 축구 DVD를 보자 마침내 무언가를 깨달은 것처럼 눈을 떴다. 그래, 그래서 그랬군. 그는 서연을 만나기 전 나의 차분한 표정, 타버린 갈비찜, 그냥 저녁 먹자라고 말했던 모습을 떠올렸는지 팔을 꼬고 서 있었다. 감시 카메라 화면을 보는 나는 가볍게 웃었다. 10년간 너무나도 순진하게 너를 믿었지만 이제는 끝이다. 민준이 급하게 현관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나는 감시 카메라 앱을 끄고 컵에 차를 따른다. 차의 온기가 입맛을 적시고 나는 창밖을 보았다. 빌라 앞 도로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태양이 높이 떴다. 이제 복수의 첫 단계는 성공했다. 그가 혼란에 빠지는 동안 나는 다음 계획을 세울 시간이다. 차를 마시며 창밖의 풍경을 보다가 나는 침실로 돌아갔다. 캐리어를 다시 열고 백색 서류 봉투를 꺼냈을 때 손에 느껴지는 종이의 질감이 나를 현실로 돌려놓았다. 이 증거들은 단순히 불륜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민준이 10년 동안 나에게 어떤 거짓을 말했는지, 어떻게 나의 노력을 이용해 자신을 세웠는지에 대한 기록이었다. 나는 거실 테이블에 서류들을 하나씩 펼쳤다. 첫 번째는 카톡 대화 스크린샷. 6개월 전부터 민준과 서연이 다음엔 어디서 만나? 은주가 의심하지 않을까? 같은 내용으로 오가는 메시지들이었다. 이를 모으는 건 쉽지 않았다. 민준은 샤워할 때도 스마트폰을 안에 가지고 들어가지만 가끔씩 식탁에 놓고 갔다가 돌아오는 틈을 타서 스크린샷을 찍었고 혹시나 발각되지 않게 별도의 클라우드에 백업했다. 다음은 사진 증거다. 지난 여름 민준이 회사팀 빌리지라고 말하며 갔던 곳에서 다른 직원이 올린 소셜미디어 사진 속에 민준과 서연이 함께 해변에 앉아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 사진을 저장한 뒤 직접 해당 직원에게 친구 사진인데 공유해 주세요라고 메시지를 보내받았다. 또한 지난달 민준이 야근이라고 말했을 때 나는 그의 차량 위치 추적 앱을 통해 강남에 있는 호텔 주차장을 확인하고 호텔 앞에서 두 사람이 함께 하차하는 모습을 숨겨서 촬영한 사진도 있었다. 가장 중요한 건 은행 거래 내역과 직장 관련 파일이었다. 민준은 매달 회사 비용이라고 말하며 내가 저축한 돈을 빌려갔지만 그 돈은 서연에게 선물을 사주고 두 사람이 여행을 갈 비용으로 사용됐다. 은행 계좌 이체 내역 복사본 위에는 서연 선물 여행 비용이라는 적힌 메모가 선명하게 보였다. 그리고 USB에 저장된 파일들은 더욱 치명적이었다. 민준이 지난 2년간 프로젝트 성과를 과장하고 동료의 아이디어를 자신의 것으로 속이는 허위 보고서, 그리고 고객과의 계약 금액을 부당하게 변경한 내부 문서들이었다. 이 모든 걸 모으는데 6개월이 걸렸다. 처음 의심했을 때는 눈물만 흘렸지만 점차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보호하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단단히 했다. 나는 민준이 나에게 아무것도 안 준다는 걸 알았다. 결혼식 때 받은 돈은 모두 그의 회사에 투자했고 나는 직장에서 버는 돈으로 집안 유지비와 저축을 했다. 이 차와 빌라도 내가 직접 마련한 것이고 심지어 민준이 자랑하는 승진도 내가 밤새도록 도와준 보고서 덕분이었다. 테이블에 펼쳐진 증거들을 다시 정리하며 복수의 첫 단계를 확정했다. 가장 먼저 타격을 줄 곳은 그의 존경받는 직장 생활이었다. 민준은 회사에서 성실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식받는 걸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고 시어머니도 우리 아들이 대기업에서 잘 나가니라고 자랑했다. 이 부분을 깨뜨리면 그의 자존심과 경제 기반이 동시에 무너질 것이다. 나는 노트북을 켰다. 공공 와이파이를 연결하고 익명으로 생성한 이메일 계정을 열었다. 인사팀 담당자의 이메일 주소는 지난번 민준이 회사 행사에 초대장을 받았을 때 기억해 두었다. 민준 직원의 허위 보고 및 업무 부정 행위 관련 증거 제출이라는 제목으로 메일을 작성하고 USB에 저장된 파일과 은행 거래 내역 중 직장과 관련된 부분을 첨부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공정성을 위해 익명으로 제출합니다. 메일 내용을 마지막으로 확인한 뒤 전송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 전송 완료라는 문구가 뜨는 순간 나는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이것이 복수의 첫 발자국이다. 나는 서류들을 다시 서류 봉투에 넣고 캐리어에 정리했다. 테이블을 닦아내고 차를 다시 따랐다. 빌라의 창밖에는 해가 서서 노을이 물들기 시작했다. 민준이 지금쯤 아직 나를 찾고 있을지 혹은 서연과 연락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곧 그에게 불안한 소식이 전달될 것이다. 나는 노트북에 단계 1, 직장 타격 완료라고 적고
다음 단계를 위한 공백을 남겼다. 시어머니와 서연, 그리고 민준이 숨겨놓은 다른 비밀들 이제 하나씩 처리할 시간이다. 복수는 단순히 분노를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그들이 내게 한 짓에 맞는 벌을 받게 하는 것이다. 노트북에 단계 1, 직장 타격 완료라고 적은 뒤 나는 혜진에게 카톡을 보냈다. 민준이 연락했어? 몇 분 뒤 혜진의 답장이 왔다. 응, 30분 전에 계속 전화했어. 목소리가 진짜 긴장해서 은주가 어디 갔어? 너도 모르냐? 라고 소리치더라. 나는 그냥 요즘 안 만났어라고 말했어. 나는 혜진에게 고마워. 계속 모른 척해줘라고 답변한 뒤 CCTV 앱을 다시 열었다. 민주는 아직 집에 있었다. 그는 거실에서 두리번거리며 스마트폰을 계속 만지고 때로는 벽에 기대앉아 허리를 처박았다. 그의 표정은 혼란에서 절망으로 바뀌었고 눈 밑엔 검은 자국이 생기기 시작했다. 오후 4시쯤 민준이 갑자기 일어나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다. 경찰관님, 아내가 갑자기 사라졌어. 이름은 김은주, 35살이에요. 어제 저녁부터 연락이 안 돼. CCTV 마이크를 통해 들리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경찰의 답변은 예상내였다. 아내가 스스로 떠난 경우 24시간이 지나야 실종 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주변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문의해보세요. 24시간. 그동안 뭐 해야 해? 민준이 소리를 높이자 경찰은 안심하세요. 성인이 스스로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라고 말하며 통화를 끊었다. 민준은 폰을 바닥에 내던지고 이라고 외쳤다. 그는 이제 아무 방법이 없다는 걸 깨달았는지 침대에 누워 팔을 얹고 눈을 감았다. 하지만 10분도 안 돼 다시 일어나 옷장을 뒤지기 시작했다. 아마도 나의 흔적을 찾는 건지 혹은 서연에게 줄 무언가를 찾는 건지 모르겠다. 그때 민준의 스마트폰이 울렸다. 화면에 회사 인사팀이라고 뜨자 그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졌다. 그는 급히 가방에서 넥타이를 꺼내 착용하고 셔츠 주름을 펴며 통화를 받았다. 안녕하세요, 인사팀님. 네, 지금 집에 좀 긴급한 일이 있어서. 네, 지금 와야 해요. 어떤 건가요? 민준의 표정을 보면 인사팀이 즉시 출근하라는 내용을 전했다는 걸 알았다. 그는 알겠습니다. 30분 안에 도착하겠어요라고 말하며 통화를 끊고 급하게 구두를 신었다. 그의 손이 계속 떨렸고 옷을 입는 속도가 너무 빨라 셔츠 단추를 잘못 끼웠다. 뭐지? 왜 갑자기 인사팀이? 혼잣말을 하며 그는 현관으로 달려갔다. 감시 카메라 화면에서 민준이 차에 타고 떠나는 모습을 본 뒤 나는 혜진에게 다시 카카오톡을 보냈다. 민준이 회사로 갔어? 인사팀에서 불렀다고. 혜진은 민준과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지만 다른 부서라 직접적인 접촉은 적었다. 응, 방금 카카오톡방에서 인사팀이 민준 직원 긴급회의라고 공지했다. 아마도 큰일인 것 같아 최근 회사에서 업무 부정 행위를 단속한다는 소문이 돌았어. 나는 혜진의 메시지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인사팀이 이렇게 빨리 연락했다는 건 내가 보낸 증거가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다는 뜻이다. 민주는 지금 회사에서 무슨 말을 듣고 있을까? 그의 성실한 직원 이미지가 꺼지고 허위 보고 사실이 밝혀질 걸 상상하니 가벼운 설렘을 느꼈다. 나는 휴대용 컴퓨터를 닫고 빌라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차갑게 불어와 나의 머리카락을 흩뜨렸다. 아래 도로에는 민준의 차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았지만 그는 이제 나를 찾는 생각보다 회사의 위기가 더 중요할 것이다. 이제 그의 헤매임은 단순히 아내를 잃었다는 것 이상으로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공포로 이어질 것이다. 나는 컵에 차를 다시 따르고 휴대용 컴퓨터에 민준 인사팀 소환 완료라고 적었다. 그가 회사에서 어떤 결과를 받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제 그는 평온하게 살 수 없다.
다음은 시어머니와 서연이다. 이 두 사람이 민준에게 가장 큰 지원을 해줬으니 그들 사이를 갈라야 한다. 혜진의 카카오톡이 다시 왔다. 민준이 회의실에 갔어. 인사팀장이 직접 나와 맞았다는데 표정이 진지해서 아마도 큰일이야. 우리 부서 사람들이 다 뒤돌아보고 있어? 나는 메시지를 읽으며 차를 마시는 속도를 늦췄다. 그의 성실한 직원 이미지가 회의실 안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상상하니 마음속에 묵은 분노가 조금씩 풀렸다. 오후 6시쯤 혜진의 실시간 소식이 계속 왔다. 회의 끝났어. 민준이 얼굴이 하얗게 되어 나왔어. 인사팀에서 업무 부정 행위 의혹이라고 말했나 봐. 그는 계속 거짓말이야라고 외치고 있었는데 인사팀이 내가 보낸 문서를 보여줬나 봐.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었어. 다들 경악하는 표정이었어. 나는 혜진에게 계속 지켜봐 주겠어? 어떤 결과 나오는지라고 말했고 그녀는 응, 알았어라고 답변했다. 휴대용 컴퓨터를 다시 켰다. 인사팀에 보낸 증거는 충분했지만 혹시나 민준이 누군가 음해하는 것이라고 변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서 추가 증거를 준비했다. 이번엔 민준이 동료의 아이디어를 훔쳐 쓴 직접적인 증거 동료와의 카카오톡 대화 스크린샷과 원본 아이디어 노트 사진이었다. 나는 다시 익명전자 우편을 열고 민준 직원의 업무 부정행위 추가 증거라는 제목으로 메일을 작성했다. 이미 제출한 문서 외에도 동료의 창작물을 도용한 증거를 첨부합니다. 회사의 공정성을 위해 추가 제출합니다. 메일을 전송한 뒤 나는 휴대용 컴퓨터를 닫았다. 이제는 민준이 어떻게 변명하든 증거는 그를 뒤덮고 있다. 저녁 8시 혜진의 카카오톡이 왔을 때는 민준의 위기가 확정됐다. 민준이 휴직 통지 받았어. 인사팀에서 조사 기간 동안 휴직이라고 말했고 그래야만 회사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는 거야? 그는 울먹이면서 이거 안 돼요라고 저항했지만 인사팀장이 단호하게 말했어. 지금 사무실에서 물건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아. 휴직. 나는 혼잣말을 했다. 이것은 해고에 가까운 결과였다. 민준이 대기업에서 휴직당했다는 사실은 그의 경력에 커다란 흠집을 남길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에게도 큰 타격이 될 것이다. 시어머니는 항상 우리 아들은 대기업에서 잘 나가니라고 자랑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부렸었다. 이제 그 자랑이 허상이 될 것이다. 나는 스마트폰에서 시어머니의 번호를 찾았다. 하지만 직접 전화하지는 않았다. 대신 익명으로 카톡 계정을 만들고 시어머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어머님, 민준 오빠가 회사에서 휴직당했어요. 업무 부정 행위 의혹이라고 하네요. 주변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고 있어 어머님도 잘 모르시나요? 메시지에 민준이 회사에서 휴직 통지를 받는 모습을 찍은 사진, 혜진이 보내준 것을 첨부했다. 시어머니는 평소 카톡을 잘 모른다고 하지만 민준의 아내로 살았던 10년간 그녀가 실제로는 카톡을 자주 보는 걸 알았다. 특히 민준과 관련된 이야기는 빨리 확인하는 편이었다. 과연 10분 뒤에 시어머니의 전화가 민준에게 갔다. 감시 카메라 앱을 다시 열었을 때 민준이 집에서 스마트폰을 받고 얼굴이 갑자기 붉어지는 모습이 보였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누군가 음해하는 거예요. 민준이 소리치는 소리가 감시 카메라 마이크를 통해 들렸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훨씬 더 큰 소리로 돌아왔다. 거짓말.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는데 내가 회사에서 뭐 했어? 내가 내게 얼마나 노력시켰는데? 이제 어떻게?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어? 민준이 아니요, 어머니. 정말 오해해요. 라고 외치지만 시어머니는 나중에 이야기해. 지금 당장 와. 내가 직접 물어봐야 해. 라고 말하며 통화를 끊었다. 민준은 폰을 바닥에 내던지고 이라고 외쳤다. 그는
이제 두 가지 위기 회사 휴직과 시어머니의 분노에 맞닥뜨렸다. 나는 감시 카메라 앱을 끄고 웃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원한 첫 번째 타격이었다. 민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장과 가족이 두 가지를 동시에 흔들어 놓음으로써 그가 혼란에 빠지게 만들었다. 이제 그는 나를 찾는 생각보다 자신을 구해야 할 것이다. 나는 노트북에 단계 1, 직장 타격, 심화라고 적었다. 다음은 서연이다. 민준이 휴직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는 그와 서연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서로 원망하며 싸우게 만들고 싶었다. 나는 서연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찾았다. 그녀는 매일 자신의 삶을 공유하는데 최근에는 여행 갈 돈 모으기, 새 차 구매 준비라는 글을 올렸다. 이는 민준이 그녀에게 돈을 주고 있었다는 증거였다. 나는 익명으로 서연에게도 카톡 메시지를 보냈다. 민준이 회사에서 휴직당했어. 업무 부정 행위라 그래? 너에게 준 돈도 다 그의 부정 행위로 벌은 거 아닌가? 문서 이제 너도 그와 관련 없어지는 게 좋아. 메시지를 보낸 뒤 나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았다. 시어머니와 서연에게 보낸 익명 메시지는 그들 사이에 의심과 불안을 심어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민준이 시어머니에게 혼나고 서연에게는 경제적 지원을 못해주게 되면 그들 사이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갈라질 것이다. 별장 창밖은 이미 어둠이 깔렸다. 나는 컵에 차를 다시 따르고 다음 단계를 계획했다. 민준의 금전 문제 이것이 그의 마지막 단추를 끊을 것이다. 감시 카메라 앱을 다시 열었을 때 민준이 시어머니 집으로 가는 차가 아파트 단지에서 출발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운전석에 앉아 얼굴을 붙잡고 있었고 차가 달리는 속도도 평소보다 느렸다. 아마도 시어머니에게 받을 혼을 미리 견뎌내고 있는 걸까? 나는 커피를 마시며 화면을 지켰다. 1시간 뒤 혜진이 추가 소식을 보냈다. 민준이 시어머니 집에 도착했어. 우리 동네 사람이 시어머니 집 근처에서 민준이 시어머니에게 혼나는 소리까지 들었다고 해. 시어머니가 내가 뭐 하면서 이렇게 된 거냐? 주변 사람들에게 얼굴을 어떻게 보여줘? 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어. 민준은 그냥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는 거야? 나는 혜진에게 고마워. 이런 소식도 알려줘라고 답변했다. 시어머니의 분노는 예상했다. 그녀는 자신의 명예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고 민준이 대기업에서 휴직당한 건 그녀에게 치명적인 타격이었다. 더군다나 내가 보낸 익명 메시지에 주변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고 있어 라는 문구를 넣었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불안과 분노는 더욱 커졌을 것이다. 저녁 10시쯤 감시 카메라 화면에 민준이 시어머니 집에서 나와 차에 타는 모습이 보였다. 그의 얼굴에는 얼룩이 묻어있고 셔츠가 구겨졌다. 아마도 시어머니에게 심하게 혼나서 울었거나 심지어 손을 대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는 차를 시동 걸고 아파트로 돌아왔지만 집에 들어가기보다는 차 안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그때 민준의 스마트폰이 울렸다. 화면에 서연이라고 뜨자 그의 눈이 살짝 빛났지만 곧 다시 어두워졌다. 그는 통화를 받았고 감시 카메라 마이크를 통해 서연의 목소리가 옅게 들렸다. 민준아, 너 진짜 회사에서 휴직당했어? 누가 카카오톡으로 그런 거 말했어? 그럼 앞으로 우리 여행은 어떻게? 너가 약속했던 새 차도. 서연의 목소리는 불안보다는 불만이 더 강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민준의 상황보다 자신의 이익을 더 우선시하는 타입이었다. 그건 오해야. 조사 끝나면 바로 복직할 거야. 민준이 겨우 말을 이었다. 오해. 그럼 왜 인사팀에서 휴직 통지를 줬어? 너 이제 돈도 벌 수 없잖아. 그럼 내 생활은 어떻게? 서연의 소리가 높아졌다. 그래도 나에게 기대해. 내가 할 수 있어? 민준이 격려하듯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이 없었다. 기대. 너 지금 뭐라고 해? 이전에 내게 준 선물도 여행 비용도 다 내가 회사에서 벌은 돈이잖아. 문서 이제 너 휴직되면 나한테 뭘 해줄 수 있어? 서연이 소리를 치고 통화가 갑자기 끊겼다. 민주는 차 안에서 폰을 내던지고 이런 녀석이라고 외쳤다. 그의 표정은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고 팔을 휘두르며 차 창문을 칠 뻔했다. 이제 그는 시어머니에게 혼나고 서연에게도 원망받는 상황에 놓였다. 단순히 아내를 잃었다는 것 이상으로 그의 가장 믿었던 두 사람에게 모두 버려진 것이다.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서연의 소셜미디어를 확인했다. 그녀는 30분 전에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글을 올렸고 아래에 뭐라고 약속했는데 결국 실망이었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팔로워들이 무슨 일이야? 누구 때문이야? 라고 묻지만 그녀는 답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글은 충분히 민준과의 관계가 긴장됐다는 걸 시사했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이 더 큰 소식을 보냈다. 민준이 서연과 싸웠어. 서연이 민준이 사는 아파트로 갔고 현관 앞에서 너 나한테 거짓말했어. 이제 내가 어떻게라고 소리치고 있었다는 거야? 주변 사람들이 다 모여보고 있었어. 민준은 그래도 기다려줘라고 말했지만 서연이 미쳤어? 나 왜 기다려야 해라고 외치고 차를 타고 갔어? 나는 혜진의 메시지를 읽으며 노트북에 적었다. 민준, 시어머니 서연과 관계 파탄 진행 중. 이제 그의 인간관계가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민준이 가장 무서워할 것은 금전 문제다. 그는 서연과 함께 투자한 돈이 손실되었다는 걸 아직 시어머니에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이 마지막 타격이 될 것이다. 나는 은행 거래 내역 사본에서 민준과 서연이 함께 투자한 금액을 찾았다. 지난해 10월, 민준이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투자라고 말하며 내가 저축한 5천만 원을 빌려갔고 서연도 3천만 원을 추가 투자했다. 하지만 이 투자는 사기였고 모든 돈이 날아갔다. 민준은 이 사실을 시어머니에게도 나에게도 숨겼다. 이제는 이 비밀을 시어머니에게 알릴 시간이었다. 나는 다시 익명 카톡으로 시어머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어머님, 민준 오빠가 작년에 8천만 원을 투자했다가 모두 날렸어요. 서연 씨도 3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이제 돈을 못 돌려받았다고 해? 어머님도 모르시나요? 이 돈으로 서연 씨에게 선물도 사주고 여행도 갔어요. 메시지에 민준과 서연의 투자 계약서 사본, 은행에서 받은 거래 내역에서 추출을 첨부했다. 시어머니에게 이 메시지가 전달되면 그녀의 분노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것이다. 자신의 아들이 휴직당했을 뿐만 아니라 대량의 돈을 잃어버렸고 그 돈을 서연과 헤엄치는 데 썼다는 사실, 이 모든 게 겹쳐지면 시어머니는 민준을 영원히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다. 아침 햇살이 빌라에 비치고 사람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들렸다. 반면 민준은 아직 침대에 누워 혼란에 빠져 있을지 혹은 서연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매달리고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곧 시어머니의 두 번째 혼이 그에게 찾아올 것이다. 나는 노트북에 단계 인간관계 타격 진행 중이라고 적었다. 이제 남은 건 금전 문제를 통해 민준과 시어머니, 서연의 관계를 완전히 끊는 것이다. 그들이 서로 원망하며 싸우는 모습을 상상하니 복수의 즐거움이 느껴졌다. 시어머니에게 투자 손실 메시지를 보낸 뒤 나는 감시 카메라 앱을 계속 켜고 있었다. 아침 10시쯤 시어머니의 차가 민준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 도착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단추를 다 푼 셔츠를 단정히 착용하고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 찬 채 현관으로 달려갔다. 민준아, 너 나와. 시어머니의 큰 소리가 감시 카메라 마이크를 통해 선명하게 들렸다. 문서민준이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는지 현관문이 바로 열리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문을 세차게 두드리며 너 이런 새끼. 나한테 거짓말했어. 라고 외쳤다. 몇 분 뒤 문이 열렸고 민준이 머리가 엉망인 채 나왔다. 어머니,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일찍. 너 때문에 내가 밤새 잠도 못 잤어. 시어머니가 민준의 가슴을 세차게 때렸다. 8천만 원. 너가 8천만 원을 투자해서 다 날렸다고? 서연이랑 함께? 그 돈은 어디서 왔어? 내가 내게 준 결혼식 돈도 그 안에 들어있잖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울음을 섞고 있었다. 민준이 황급히 어머니, 그건 이라고 말하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말을 가로쳤다. 그건 뭐? 거짓말이야? 이 증거도 있어. 시어머니가 스마트폰을 꺼내 민준에게 보였다. 나가 첨부한 투자계약서, 사본과 은행 거래 내역이었다. 이 계약서도 사기다. 투자회사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말해. 너 왜 이렇게 바보야? 서연, 그 녀석이 너를 속였어. 아니요, 어머니. 그때는 정말 높은 수익률을 보장했다고. 민준이 긴장해서 말이 뒤섞였다. 높은 수익률. 그래서 너는 내 돈까지 빌려서 투자했어? 그리고 지금 다 날렸다고? 시어머니가 다시 민준을 때렸고 이번엔 민준이 방어하려다가 넘어지기도 했다. 그때 현관 앞에 또 다른 차가 멈췄다. 서연이 차에서 내려왔고 그녀는 시어머니와 민준을 보자 눈이 확 커졌다. 어머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서연이 다가가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갑자기 돌아서서 그녀를 향해 다가갔다. 너 이 녀석, 내 아들을 속여서 돈을 뜯어먹었어? 3천만 원. 너도 3천만 원을 투자했다고? 그럼 왜 지금만 와? 너도 그 돈을 못 돌려받았어? 서연이 갑자기 얼굴을 붉히며 아니요. 민준이 절대로 손실 없다고 장담했어. 나도 돈을 잃었어. 3천만 원이야. 내가 모은 저축금 다 들어갔어. 서연도 울기 시작했다. 그래서 너는 지금 민준을 원망해? 문서 너도 같이 투자했잖아. 너도 이 사기꾼과 함께였어. 시어머니가 서연을 향해 소리를 쳤다. 어머니, 그건 아니옵니다. 민준이 나를 속였어. 서연이 울면서 민준을 가리켰다. 너 때문에 내 돈이 다 날렸어. 이제 내가 어떡해? 너 나한테 돈을 갚아. 3천만 원. 나도 돈을 잃었어. 내가 어떻게 갚아? 민준이 소리치며 일어났다.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너가 투자하면 큰 돈을 번다고 속였어. 서연이 민준의 가슴을 때렸고 민준도 발칙하게 밀어냈다. 너도 동의했잖아. 너도 돈을 번다고 바랬어. 현관 앞에서는 평화롭지 않은 다툼이 벌어졌다. 시어머니는 서연과 민준을 번갈아가며 욕을 하면서 때리고 서연은 민준에게 돈을 갚으라고 소리치고 민준은 두 사람 사이에서 혼란스럽게 말을 섞었다.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 문을 열고 엿보는 모습도 CCTV 화면에서 보였다. 누군가는 카메라를 켜는 것 같고 누군가는 속삭이는 것 같았다. 민준이 가장 부끄러워할 상황이었지만 이제 그는 그런 걸 생각할 여유도 없었다. 나는 이 모습을 보며 차를 마시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원한 결과였다. 시어머니는 돈을 잃은 분노로 서연을 증오하게 되고 서연은 자신의 저축금을 잃은 분노로 민준을 원망하게 되고 민준은 두 사람의 분노를 받으며 처절해지는 것이다. 그들은 서로를 믿고 함께했지만 결국 돈 때문에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는 것이다. 오후 1시쯤 시어머니가 지쳐서 차에 타고 떠났다. 그녀는 떠나기 전에 민준에게 이 돈을 못 찾아오면 너는 영원히 내 아들이 아니야. 라고 외쳤다. 서연도 3일 안에 돈을 갚아. 아니면 법대로 처리할 거야. 라고 말하며 차를 타고 갔다. 민준은 혼자 현관 앞에 남아서 팔을 꼬고 서 있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고 표정은 절망에 가까웠다. 나는 스마트폰에서 마지막으로 익명 메시지를 보냈다.
이번엔 민준에게다. 민준아, 너가 잃은 건 단지 돈이 아니야. 시어머니의 믿음, 서연의 사랑, 그리고 내 직장까지. 이제 너는 아무것도 없잖아. 이 모든 건 너가 거짓말을 했고 나를 배신했기 때문이야. 메시지를 보낸 뒤 나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았다. CCTV 화면에서 민준이 메시지를 보고 눈을 크게 뜨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누군가가 자신을 따라다니고 이 모든 일을 계획적으로 벌이고 있다는 걸 마침내 깨달았는지 사방을 둘러보며 긴장해졌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무런 증거도 없고 나를 찾을 방법도 없었다. 나는 노트북을 켜고 단계 2, 인간관계 타격 완료라고 적었다. 이제 민준은 직장을 잃고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고 서연과도 돈 때문에 적이 되었다. 그의 인생은 완벽히 무너졌다. 하지만 이것이 복수의 끝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내가 남긴 선물을 받아야 한다. 나는 은행에서 민준이 내게 빌린 돈에 대한 증거 은행 이체 내역, 민준이 서명한 빌려준 증서를 정리했다. 이 돈은 내가 10년간 저축한 모든 재산이었다. 민준이 이 돈을 서연과 헤엄치는 데 썼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빌라 창밖에 해가 높이 떴다. 나는 이 증거들을 법무사에게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민준이 이제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해선 이 마지막 단계가 필요하다.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내가 받은 상처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나는 노트북의 단계 3, 법적 타격, 준비 완료라고 적고 미소를 지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 민준이 겪을 마지막 벌은 법적인 제재와 함께 영원히 빚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법무사님에게 증거를 전송한 지 3일 뒤 답변을 받았다. 김은주 씨, 제출하신 은행 이체 내역과 빌려준 증서는 모두 법적 효력이 있으며 민준 씨가 씨의 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민준 씨에게 변제를 요구하거나 필요하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법무사님에게 먼저 변제를 요구해 주세요. 만약 거부하거나 늦춘다면 소송을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법무사님은 알겠습니다. 오늘 안에 민준 씨에게 공식적으로 변제 통지서를 전달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제 남은 건 민준의 반응을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오후 2시, 감시 카메라 앱에 알림이 왔다. 민준이 우체국에서 소포를 받고 집에 들어가서 통지서를 보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종이를 펼친 순간 팔이 떨렸고 표정이 점차 창백해졌다. 변제 5천만 원. 혼잣말을 하는 모습에서 절망감이 물씬 풍겼다. 그는 즉시 법무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법무사님은 증거가 확실하니 변제하시거나 법정에서 증명하세요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민준이 나는 지금 돈이 없어. 어떻게 갚아? 라고 외치지만 법무사님은 통화를 끊었다. 민준은 통지를 바닥에 내던지고 이라고 외쳤지만 이제 아무런 방법도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 나에게 직접 연락하려고 했다. 새 심카드로 교체한 폰에 익명으로 걸려온 전화였다. 나는 받지 않고 음성 녹음으로 남기도록 설정했고 곧 민준의 목소리가 왔다. 은주아, 제발 나 좀 봐. 변제 통지서 받았어. 하지만 지금 나한테 5천만 원을 갚을 방법이 없어. 휴직당했고 투자한 돈도 다 날렸어. 제발 좀 양보해줘. 나중에 꼭 갚아줄게. 그의 목소리는 울음을 섞고 있었지만 나는 아무 느낌이 없었다. 10년간 나를 속이고 내 저축금을 서연과 헤엄치는 데 썼을 때 그는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 나는 음성 녹음을 지우고 법무사님에게 민준이 변제를 거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을 진행해 주세요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소송은 이달 뒤에 판결이 났다. 법원은 민준 씨가 김은주 씨의 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했으며 제출된 증거가 충분하므로
변제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민주는 이미 모든 재산을 잃었고 휴직 상태라 소득도 없어 변제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법원은 민준의 향후 소득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하도록 명령했고 이는 적어도 10년 이상 이어질 것이다. 혜진이 전해준 소식에 따르면 민준은 아파트를 매각해야 했다. 시어머니는 민준을 용서하지 않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고 주변 친구들도 그를 피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민준에게 3천만 원을 갚아달라고 따지다가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민준에게는 아무런 돈이 없어 결국 포기했다. 문서 이제 민준은 빈털터리로 한적한 원룸에 살고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리는 처지가 됐다. 나는 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날 빌라의 창밖을 바라보았다. 태양이 부드럽게 비치고 거리에는 행복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법무사님으로부터 내 돈의 일부를 먼저 받았다. 민준이 아파트를 매각한 금액에서 우선 변제된 부분이었다. 나는 이 돈으로 빌라를 매입했고 나머지는 자신의 직장에 투자했다. 10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잃어버린 건 많았다. 믿음, 사랑, 시간. 하지만 이번 복수를 통해 나는 잃어버린 것을 되찾았고 스스로를 찾아냈다. 복수는 단순히 민준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불공평한 대우에 대한 책임을 물어내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과정이었다. 나는 침대 위에 놓인 결혼 사진을 다시 보았다. 사진 속 민준의 웃음이 이제는 그저 지나간 기억일 뿐이다. 나는 사진을 접어서 서랍에 넣고 노트북을 열었다. 거기에 복수, 관료라고 적고 뒤에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썼다. 이제 나는 매일 즐겁게 일하고 주말에는 친구들과 만나거나 책을 읽고 때로는 혼자 여행을 간다. 민준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시어머니와 서연은 어떤 상태인지 관심도 없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벌을 받았고 나는 이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오후 햇살이 빌라에 비치고 나는 컵에 차를 따르며 웃었다. 과거의 아픔은 아직 남아있지만 이제는 그 아픔이 나를 묶지 못한다. 복수의 끝은 파괴가 아니라 해방이었고 나는 마침내 자신의 삶을 되찾았다. 앞으로의 날들은 평화롭고 자유롭고 오직 나를 위한 것일 것이다. 이야기 끝.